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력 전공 정성현 교수입니다. 약과 건강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1강 약의 정의와 제형,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먹는 약 형태인 먹는 약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번 강의에 포함될 내용들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대략 지금 1강부터 40강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16주 동안 어느 내용을 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강의를 할지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을 전체를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강의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20강까지 왼쪽에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인트로덕션의 개념으로 약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또 의학 분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13강부터 20강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을 현명하게 쓰는 소비자가 되려면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21강부터 40강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질환들 중심으로 그런 질환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질환들에 쓰이는 약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21강부터 24강까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감기나 뭐 코감기, 독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 19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5강부터 당뇨병까지는 내분비 질환 중에서 비만이라든가 혹은 당뇨병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혈압과 뭐 혈관 확장제 같은 순환기 질환들, 그 다음에 위, 장 관련된 질환들,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관련 질환들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약의 정의와 제형, 먹는 약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제일 위에 여러분들 쓴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면서 제 머리에 탁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국이 낳은 아주 천재 첼리스트 제클린 듀프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여기 보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 불치병에 걸려서 42세의 짧은 나이에 사망한 아주 그 불행한 첼리스트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이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거나 또 우리가 약을 잘못 먹어서 뭐 또 수술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만약에 건강에 큰 상처를 입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클린 디프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첼로를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인 다니엘 바렌보임도 결국 그 여자를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잠깐 이분이 떠올라서 여러분들한테 건강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분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제클린 듀프레의 그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Beloved Wife of Daniel Barenboim 해서 다니엘 바렌보임의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이 묘비명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42세 사망하면서 짧은 인생을 마감을 했지만은 다니엘 바렌보임은 이 제클린 듀프의 그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그 묘지에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으니까 이 제클린 듀프레의 어떤 그런 아픈 그런 히스토리를 담은 그 독일의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라는 사람이 연주한 이 제클린의 눈물이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곡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곡은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연주한 제클린의 눈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감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화사고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약화사고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약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이제 약화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나라별로 일단 그 얼마만큼의 약화사고로 인한 사망이 있는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미국의 경우는 매년 15만 명 정도가 처방약 오류 등으로 병이 악화되거나 상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투약 실수로 죽은 사람이 한 해 7천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2001년 통계인데 한 해 동안에 1239명이 약화사고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된 게 바로 지금 여기 데이터 여러분들 보이시죠? 미국의 경우 7,000명 약화사고 사망자, 일본은 1239명, 그리고 영국은 2005년인가 6년인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96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한국은 2005년 식약청의 그 보고에 의하면 62명하고 퀘스천 마크를 써놨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약화사고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보면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없지만 미국, 일본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인구 대비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간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약화사고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훨씬 이거보다는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표를 봐서도 알지만요.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 2007년 통계인데요. 2007년에 미국의 경우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42만 건이나 되거든요. 일본은 3만 건.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07년도에 보면은 3,75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구 비례로 봐도 일본이 3만 건인데 우리가 3천 건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의약품 보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숨겨진 우리나라의 그 약화사고로 인한 사망이든 아주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 때문에 사망하는 약화사고 사망자가 1년에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 원인은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 혹은 약 자체 부작용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제약사, 심지어 정부도 이 문제가 밖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자나 가족은 약화사고를 당해도 그것이 사고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의학 지식이 없는 이유는 환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는 이유가 경우가 많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 또는 가족이 약화 사고를 알아채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사 이게 분명히 약을 잘못 써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뭐 변호사를 써서 그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해봐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그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이런 일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고 현재 이런 문제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감춰져 있는 문제이다. 그럼 뭐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약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가 우리대로 많이 공부를 나름대로 해서 이런 사고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미리 예방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력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런 말을 제가 지금 여기 썼는데요. 그래서 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빈자들에게는 종이책과는 달리 여과 장치가 없는 인터넷의 폐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반드시 정보를 여과하고 비교하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에 의학 정보가 수많은 의학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 일 아닙니까? 불과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진짜 많은 혜택을 받은 그 분야가 어디냐? 사실은 의학 정보 분야, 또 과학 분야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가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계단식 정보 전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informational cascade란 말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의 행동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단식 정보 전달은 아무도 군중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모두 군중을 따라가는 군중 심리 이런 현상을 계단식 정보 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실 확인이 안 된 채 연예인에 대한 가십 기사라든가 혹은 특정 약 혹은 시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거가 비일비재하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퍼나른 잘못된 의학 상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미노처럼 전달되어 궁극엔 팩트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식 정보 전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튜브에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가짜 정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유튜브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네 그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기한테 유리해지다 보니까 아주 그 자극적인 내용 아니면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아무 제재 없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것이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정보들에서 정말 정확한 정보,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는 것은 여러분들 본인한테 달려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약과 건강 과목을 가리키는 이유도 이것들을 일반 대중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붉은색에 쓴 거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스스로 교육하여 정확한 의학 정보로 무장한 사람들은 의학사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력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의사학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질문할 수도 있고 혹시 어떤 내용이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클레임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강의를 이제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이란 무엇인가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약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약이 있어요. 그 넓은 의미의 약이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넓은 의미의 약이란 우리 몸에 들어가 신체적 혹은 구조적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정신적 기능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총칭한다. 그것은 모두 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약식 동원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과 약은 기원이 같다. 다시 말하면 음식도 여러분들 어떻게 넓은 의미에서는 약의 범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고 골고루 잘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음식도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크게 좋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의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럼 좁은 의미의 약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거나 혹은 진단하는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질병을 예방, 치료 혹은 진단하는 데 쓰이는 물질 이렇게 의미를 좁히면 이건 좁은 의미의 약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방하는 데 쓰이는 것들 뭐 백신,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이 있겠죠. 마취제 같은 것도 기능 변화 여러분들 수술 전에 마취제를 놓는다? 그럼 뭐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것들 뭐 해열 진통제 같은 증상 완화에 쓰는 것들 항균제와 같이 원인을 치료하는 거죠. 균을 박멸시키는 것, 기능 정상화에 쓰는 호르몬제 같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 여러분 최근에 그 코비드 19 진단 키트 같은 거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단 목적에 쓰이는 것. 그래서 예방 치료 진단의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좁은 의미에 있어서 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쓴 표현이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약이라고 할 때는 음식이 아닌 물질로서 우리 몸의 구조 혹은 기능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진단하는 데 쓰이거나 치료하는 데 쓰이거나 그죠? 혹은 미티게이션이라는 말은 완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뭐 증상을 좀 완화한다든가 혹은 프리벤션 예방하는 데 쓰이는 것. 여기서 쓰는 내용하고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약이라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는 좀 illegal substance, 그러니까 불법적인 물질, 뭐 대표적으로 마약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마약 같은 것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기가 쉽고, addiction이란 말이 중독이라는 뜻이거든요. habituation, 습관화가 되기 쉽고, 그리고 우리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불법적인 물질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게 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어로는 약이라고 표현할 때는 메디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드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종종 드럭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런 마약 종류의 illegal substance까지 포함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잠깐 내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메디슨과 드럭을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둘 다 뭐 약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메디슨 또 의학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의학을 메디슨이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 그냥 비교하면 좋겠고요. 그 드락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죠? 이런 마약 같은 치료 목적의 외 의약품들, 일리거란 물질을 총칭 포함해서 우리가 드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기 위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건데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씁시다. If somebody forced you to take drugs, just say no.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만약 타인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드럭을 먹도록 강요를 한다면 그냥 say no, no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때 take medicine 할 때 드럭은 이것은 마약의 개념이라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감기의 증상을 위해서 이 약을 드십시오 하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take this medicine for a cold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cold라는 것은 이제 감기라는 뜻이고요. common cold, 그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감기라는 뜻인데요. 이때는 take drug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take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medicine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것이 좋지. 이 drug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누구와 대화를 할 때 혹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파마시 약국 같은 게
약사들만 약국을 개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제20조 법인 약국이 개설되는 게 금지법으로, 다시 말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약사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 약국이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면에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여기 월그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약국 체인 같은 건 이런 식으로 크게 그 건물 자체가 크고 안쪽에 쭉 들어가면 약국이 있습니다만 바깥쪽엔 전부 다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생활 필수품도 사고 약도 처방받은 약을 약국 가서 약사한테 조제를 받고 이런 형태. 그리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도 약사 앞에 쭉 진열이 돼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사만 개설을 할 수가 있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올리브영 같은 그 가게들 아시죠? 지금은 주로 헬스 뷰티 스토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올리브영을 그 대기업이 만들 때 여기에 약국이 들어가는 미국의 형태의 드럭스토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헬스 뷰티 스토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현재 나중에 그 의약품 분류에 대한 얘기를 3강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때 언급할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이 나오면 그때 그럼 어떤 형태의 약국의 형태가 우리나라에 더 좋을까? 지금의 의약분업 시스템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이런 얘기를 그때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이름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품명, 그 다음에 성분명, 화학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타이레놀 잘 아시죠? 상품명이죠. 그래서 타이레놀의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워낙 유명한 약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화학명은 뭐 N아세틸 파라 아미노페놀이라고 하는 화학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내가 핑크색으로 표시한 N아세틸 할 때 T라고 아미노페놀 할 땐 에놀, 이 합쳐서 이게 사실은 상품명 타이레놀 이렇게 명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세 가지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 상품명이죠. 주로 여러분들은 상품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젠식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죠. 그래서 이젠식스 같은 경우에 아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분명도 워낙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기억해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학명은 이러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해 보자면 성분명이나 화학명은 다 하나로 전 세계가 통일입니다. 그래서 화학명 같은 경우는 아유팍이라는 요 국제 순수 응용화학 연합에서 이 명명법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죠. 성분명도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지만 간혹 몇 가지들은 과거에 한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분명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타이로놀의 성분명인 아세트 아미노펜인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타이레놀의 성분명을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부르고요. 영국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파라세타몰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르죠? 그러나 이것이 같은 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이상의 성분명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있으나 가능한 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한 가지 성분명만 지금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반면에 상품명은 어떨까요? 하나의 성분명에 대해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하는 거죠. 제약사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성분명에 뭐 많으면 100개의 상품명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열 몇 개의 상품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 제각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상품명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아주 유명한 약들은 성분명도 알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품을 선택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젠6N이라고 있죠? 상품명이죠, 다 이런 게요. 여기도 타이레놀이라고 써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상품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참고로 상품명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trade or proprietary name이라고 표현하고요. 성분명은 generic na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명 같은 경우 요 generic name에서 파생된 걸로 여러분들 복제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복제약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오리지널 약이죠. 그 오리지널 약이 이제 특허가 끝나면은 복제약을 많은 제약회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같은 성분을 가진. 그때 우리가 이걸 복제약 혹은 뭐 카피약 혹은 뭐 또 심한 말로 가짜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복제약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generic drug 혹은 me too dru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거.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명은 chemical name이죠. 그래서 약 이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약 이름이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 Q1을 보시면 성분명, 상품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에드빌 이젠식스가 성분명은 같지만 상품명은 다른 약이라고 하셨는데 상품명이 다르죠? 에드빌이라는 상품명, 이젠식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기까지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투자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성분명의 상품명만 쏙 바꿔서 다른 제약회사에서 출시해버리면 아이디어 도둑질이 아닌가. 약을 최초로 만든 제약회사의 저작권은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작권은 보장되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답을 하자면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추론한 특허, 이걸 우리가 흔히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통상적으로 20년 동안 인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통상적이라 표현을 쓴 것은 약에 따라서 어떤 것은 20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더 길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년까지는 어떻습니까? 뭐 A라는 제약회사가 약을 하나 개발했다 칩시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자기네가 독점권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다른 제약사가 같은 성분으로 다른 이름으로 약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제약이라는 표현을 썼죠. 미투 드럭 혹은 지네릭 드럭.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른 제약사에서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만들어 시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의 그 정의는 이렇고요. 약의 이름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약의 제형, 약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제형에 따라서 먹는 약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정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알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좀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영어로는 이걸 타블렛이라 표현을 쓰고요. 정확한 표현은 정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캡슐도 많이 들어보셨죠? 캡슐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알갱이들이 색깔이 뭐 노랗고 빨갛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알갱이마다 약물의 성분이 방출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보통 그렇게 만드는 캡슐 제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렇고요. 어쨌든 정제같이 이렇게 전체가 딱딱한 고형물인 반면에 여기는 조그만 알약들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약의 흡수가 조금 더 캡슐이 정제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약이고요. 물약 같은 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본 것이 있고 가루약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많이 썼고 지금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약들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좀 여러분들 그 추정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잘 못 들어본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씹어먹는 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 어린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뭐 추정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일반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약은 아니고 반면에 여기 여러분들 서방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장형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장형피정의 예로 여기에 이엔타스정이라는 아스피린 계열의 그 장형피정이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방정이라는 표현으로 여기 타이레놀 ER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서방정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서히 방출되는 약의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게끔 만들어서 약효가 오래가게끔 만든 약이 서방정이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코팅이 된 거고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그 표준적인 약물보다 약의 성분의 함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타이레놀 ER정이라 표시한 것은 요 한 알에 650mg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약물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일반 타이레놀은 500mg 혹은 뭐 그보다 적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물을 먹었을 때 좀 더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겠죠. 그래서 여기 ER이라고 표현한 건 영어로는 요 ER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extended release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extended release라는 게 뭐예요? 약물이 서서히 방출된다 이거죠. 충분한 오랜 동안. 그래서 어떤 약물의 상품명 뒤에 ER이 붙거나 혹은 CR이 붙거나 TR이 붙거나 LA가 붙으면 이건 전부 다 서방정의 형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CR이라는 것은 Controlled Release, 그러니까 약물의 유리가 조절된다는 거죠. 혹은 Timely Release 혹은 Long Ac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서방정이죠. 그리고 작용피정은 뭐냐면 약물 자체가 위에 굉장히 자극을 주거나 혹은 위에 강산의 약물의 성분이 불안정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약을 특수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로 들어가서 장에 들어가서 비로소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약이 장용피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든 것이죠. 장용피정이든 서방정은. 그래서 여기에 따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용피정은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혹은 위의 강산에 불안정한 약이 소장으로 안전하게 도달하여 흡수되게끔 만든 약이고, 서방정은 약효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층으로 코팅된 특수한 제형의 약들이죠. 그러니까 이 약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방정이나 장용피정을 처방을 받았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임으로 그걸 잘라 먹거나 혹은 나는 알약을 못 먹으니까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약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임으로 갈아 먹거나 씹어 먹을 경우에 약의 본래 기능에 맞지 않겠죠. 즉 위장에서 분해되고 약효 시간도 짧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장염피정 소방정 같은 약물들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분할 불가 의약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의로 분할하거나 뭐 가루로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런 형태가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제형들이 좀 팔리고 있는데요. 이걸 캐플렛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캐플렛이라면 어떤 말과 어느 말의 조합 같습니까? 이 타블렛과 캡슐의 조합이죠. 그래서 캐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캡슐 같이 길쭉하긴 한데 실제 형태는 이런 고형물 정제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뭐 타이레놀을 과거에 타이레놀 캡슐 제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타이레놀 캡슐 제제 여러분들 한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없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타이레놀 캡슐 제제가 워낙 많이 팔리는 일반 의약품인데 그 이 캡슐을 까가지고 거기다가 케이시엔 같은 아주 독극물을 넣어서 묻지마 살인을 했던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198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타이레놀 캡슐 제제는 없어지고 이게 캐플렛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형이 탄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구강봉해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혀에다가 녹여서 먹는,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흡수가 빠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붕해정 같은 제형도 지금 많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이걸 이제 ODT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자는 Oral Disintegrating Tablet이라는 이름으로 ODT 하면 이게 이제 구강붕해정이구나. 물이 필요 없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밖에서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형에 따른 설명을 해 보니까 한 학생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알약에도 알약 안에 가루 형태로 된 것이 있고 액상 형태로 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빠르게 흡수되고 약효가 빠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먹는 약의 제형, 다양한 제형들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정제 같은 것, 알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흡수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런 타블렛, 정제와 같은 고용 약물은 이제 작은 입자 형태로 분해가 되겠죠. 이걸 영어로 disintegration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작은 입자 형태로 된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용액 상태로 위액에 있는 어떤 액체와 만나서 용액 상태가 되겠죠. 그걸 용출. 이때는 이제 성분이 어, 밖으로 비로소 나오는 거죠. 그걸 디스솔루션이라 표현하고요. 우리말로 용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용액 상태가 되면 이제 비로소 약물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섞이고 잘라지고 용액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서 작은 창자로 들어가면서 약물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런 알약에서 캡슐 제제, 가루약, 물약 이런 순서로 당연히 흡수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물의 흡수 속도는 빠르겠죠. 그러니까 가장 느린 것은 서방정, 가장 빠른 것은 주사제, 그 이전에 먹는 약으로 물약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약물의 흡수가 빠르다. 그럼 이쪽이 뭐 더 좋은 약이냐, 좋은 약의 형태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약효가 오래 가도록 이런 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급할 때는 약의 흡수가 빨라야 되는 물약 같은 혹은 가루약 같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흡수는 생략하고 바로 그냥 혈액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약효가 빨리 나도록 하는 것, 주사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흡수 속도가 빠르지만 임상 상황에 따라서 제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경구 혹은 주사가 아닌 피부에 뿌리거나 바르는 약이나 혹은 좌약, 여러분들 좌약 들어보셨죠? 항문을 통해서 약을 투입하는 경우 이걸 좌약이라 그러는데요. 어떠한 식으로 약효를 나타내는지 그 경로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뭐 피부에 바르든 붙이든 이런 약이든 뭐 연고제 같은 게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혹은 뭐 치질이 있어서 항문으로 약물을 투여한다.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막 토해서 입으로 먹일 수는 없으니까 뭐 서스펜 조약 같이 해열 진통제 혹은 소염 진통제 같은 것을 항문을 통해서 집어넣는다. 이것은 필요할 때 이제 그런 약들을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피부에로 투여를 하든 항문을 통해서 약물을 투여하든 그 주변의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건 뭐 마찬가지인 경우다. 그래서 피부와 항문 조직 주변의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그 피부 구조를 잠깐 그려놨는데요. 그럼 피부의 경우는 여러분들 먹는 약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흡수가 느리겠죠. 왜냐하면 피부 겉층에 있는 이 외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진피가 있고 그 아래 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된 게 바로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정맥이고 빨간색이 붉은색이 동맥이고요. 그 제일 아래쪽에 머슬 근육층이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여를 받은 것이 진피 쪽에 들어가서 비로소 흡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부를 통해서 약을 줄 때는 약물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걸 거꾸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를 통한 흡수는 평균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패취제 같이 붙이는 경우는 장시간 약효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린 흡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여러분들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면에 피부 질환의 병변의 크기가 광범위하거나 그러니까 넓게 퍼져 있는 경우 피부 손상이 혹은 외피의 손상이 클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약물의 흡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그럴 때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투여량과 기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어린아이의 부모가 어머니가 애한테 그 뭐 좀 좋다 그래서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어디서 구했는지 약을 발랐어요. 발랐는데 어린아이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이 되고 체중이 엄청나게 증가됐죠. 결국은 여기에 나중에 병원 가서 알아보니까 이 크림에 엄청나게 많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문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달덩이 같이 얼굴이 됐다. 그리고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뭐 성장 발달이 지연되고 면역도 많이 약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그런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또 상당히 많은 양을 발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래서 검사 결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크림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병원 의사는 유아에게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한 적이 없느냐 물었고 부모는 그동안 써왔던 유아용 피부 크림을 의심하게 됐죠. 조사해 보니까 그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르는 것도 앞서 내가 여러분들 설명을 했지만 피부 병변의 넓은 부위에 발랐다. 특히 바깥 표면의 외피층이 많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먹는 것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약의 정의, 그 다음에 먹는 약의 형태를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주사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 주사제 잠깐 그 다음 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사 형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육 주사도 있고, 피하 주사도 있고, 정맥 주사도 있고, 피내 주사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앞에 세 가지 경우를 많이 쓰는데요.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물론 혈관에다 직접 주사하는 정맥 주사고요. 그래서 피부 여러분들 구조 앞에서도 봤지만 외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고 피하층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머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진피층에 혈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여기 혈관에 직접 약을 놓는 거죠.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근육층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90도 각도로 이게 주사 바늘을 찌르는 거고요. 피하 주사 같은 경우가 이제 45도 각도 정도로 찌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사 형태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얘기한 그런 먹는 약하고 어, 정맥 주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표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직접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하고 정맥 주사를 비교해 볼 때 여기 F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이 F가 뭐냐면 얼마만큼 흡수되느냐 이걸 표현한 겁니다. 생체 내 이용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흡수되는 정도 및 속도를 얘기를 할 때 F라고 얘기를 합니다. F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 값이 1이다. 그럼 100%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로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위로 들어가서 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과정을 몽땅 생략한 것이 정맥 주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분자의 약물을 투여했다. 10분자가 그대로 혈액에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게 IV 정맥 주사의 경우가 해당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F 값은 100%즉 1이라는 것이고요. 정에 의하면. 반면에 먹는 약은 어떨까요? 적게는 0.05% 정도만 흡수된다. 그래서 0.05%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하 주사하고 근육 주사는 0.75에서 1 정도 사이에 있다. 이게 F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럼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부가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모전시 상황이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아주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이 정맥 주사는 필요하죠. 아주 다급하다 급한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주사를 줘서 빠른 효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만큼 어때요? 부작용의 위험이 있죠. 그게 이제 장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본인이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물론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당뇨병 얘기를 할 때 나오게 되겠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그럼 본인이 직접 배라든가 혹은 근육 허벅지 같은 데 놓거든요. 그걸 피하 주사인데요. 그럼 본인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맥 주사 같은 경우 본인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혈관을 찾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놓거나 의사가 놓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먹는 약이다. 일단 편리하죠, 굉장히.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most convenient. 편리하고 경제적이죠. economical.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먹는 약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흡수가 사람마다 되게 다르죠. 또 상황마다 되게 다르죠. 그게 바로 여기 써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흡수가 완전치가 않다. 또 너무 굉장히 그 편차가 크다. 뭐 이런 것이 단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require patient complianc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즉 뭐냐면 약물을 본인이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약을 처방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의사하고 얘기만 하고 싶어서 병원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방을 받아도 당연히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들리지 않습니다. 약을 안 찾겠죠. 자기는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반면에 또 약국 가서 약을 찾아오는데 자기 임의대로 이게 약은 필요 없으니까 뭐 독성이 많은데 약은 뭐 좋은 곳이랑 먹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정해진 약의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죠. 바로 그게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잘 수능해서 먹느냐 그 처방대로 그러니까 수능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인데 수능도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주사 같은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가 너무 맞을 수밖에 없죠. 약물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건. 그러나 먹는 약의 경우는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환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런 표현.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약효가 잘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먹지 않고 먹었다 끊었다 할 경우 약효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먹는 약의 단점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의 정의와 먹는 약의 제형,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주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